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식산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위주로만 간략하게 좀 같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세스 관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생산운영 관리는 대부분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관리는 처리 활동이에요. 처리 활동.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제조 작업과 관련된 처리 활동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리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제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 활동. 그래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개별 작업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수공예. 보통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제작해서 만드는 이런 수공예품 같은 거. 수공예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작업 프로세스고. 배치 프로세스는 일정한 단위별로 묶어가지고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배치 프로세스예요. 한번 만들고 또 일정 단위별로 이게 이제 작업 단위라고 하는데 작업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생산하는 방식이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이 작업 단위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제과점 같은 데서 쿠키 만들잖아요. 쿠키나 피자 만들 때 빵 생각하면 되겠죠. 빵이나 쿠키 생각하면, 자, 무슨 오븐기에 집어넣을 때 그 판 위에다가 빵이나 쿠키 같은 거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나열해가지고 만든 상태에서 구우면은 한 10개씩 한 번에 구워져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배치예요, 배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배치야. 그러니까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배치가 보통 우리 옛날에 컴퓨터에서 쓰던 배치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괄 처리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단위별로 생산을 해서 이게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배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판에다가 다시 또 구워가지고 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해서 일정 단위별로 작업하는 형태가 배치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라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 일반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공장이 그냥 처음에 물건이 들어가면 벨트 타고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쭉 해서 최종적인 완成품까지 쭉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공정별로 쭉 진행돼서 완성될 때까지 쭉 가는 그런 구조. 일반 공장 생각하면 돼. 제조 공장, 라면 공장 이런데. 그게 라인 프로세서고, 연속 프로세서가 이제 석유화학 공업 같은 경우가 연속 프로세스 형태죠. 끊김이 없이 계속 연결돼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정이 이제는 연속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속 생산하고 단속 생산 공정을 보면 이게 이제 앞에 거랑 엮어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단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부터 연속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연속의 개념이 뭐냐면 뒤에서 얘기했던 거 여기서 얘기하는 연속의 개념은 그냥 어떤 일률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연속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라인을 타고 쭉 파이프 라인을 타고 나와서 원유가 쭉 들어오면 중간에 어떤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흐르잖아요. 그죠? 물 흐르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연속 프로세스였는데 여기서 연속 생산이라는 거는 약간의 끊김 정도는 어느 정도 봐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통 이 제품별 배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 연속 생산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단속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 배치 구조를 띠고 있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속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요. 그림이. 처음에 자, 여기 이제는 라면 공장 내가 많이 빗대서 얘기했는데 라면 공장에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럼 반죽 공정 거치면 이제 그걸 이제 컨베이어 벨트 타고 또 다음 공정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면 또 다음 작업. 그래서 쭉 마지막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제품이 나오죠. 그죠? 최종 제품이 딱 완성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른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의 이동도 다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간중간에 약간 끊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 공정 자체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서 얘기하는 단속 생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약간 공정별 배치라 그래가지고 어떤 구조를 띄고 있냐면 기능별 배치라고 써놨는데 저기엔 이런 구조로 갑니다. 뭐냐면 그냥 반죽 공정 관련된 거는 여기서 공정만 쭉 처리해. 그리고 이 반죽이 다 된 것들은 각각의 라면 종류별로 또 다른 루트를 타고 가요. 예를 들어 무슨 라면이라 그래요? 여기 사발면, 진라면, 신라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대충 막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볶음면? 네, 볶음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죽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공정으로 갈 때 이제는 반죽된 라면을 굵게 뽑거나 얇게 뽑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사출되는 공정을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라면 중에서 면발이 좀 얇은 라면은 뭐 위에 뭐 좀 면발이 얇게 사출되는 그쪽 공정을 타야 되고, 두껍게 나오는 라면 같은 경우는 밑에 공정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가는 거예요. 공정별로. 그래서 또 다음 공정에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타고 가고, 별도의 공정을 타야 되는 경우라면 또 별도의 공정을 타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돼서 최종 제품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야? 계속 중간중간에 멈춰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기하고 있는 물건들이 쭉 쌓여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도 대단히 길어. 왜냐면 각각의 공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참 더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특징적인 걸 갖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드 시스템하고 JI 시스템을 비교를 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고전 경영학 다룰 때는 포드 시스템하고 테일러 시스템 두 개 많이 비교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JIT라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거하고 포드 시스템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이제 포드 시스템이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JIT가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JIT 같은 경우는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 그래서 수요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생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요를 별도로 예측할 필요가 없고,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쭉 한 번에 왕창 생산해 놓잖아요. 그죠?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JIT하고 포드 시스템의 각각의 차이점을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 하나 설명해 주냐면 이런 거, 다수의 경쟁적인 공급업체, 여기는 소수의 협력적 공급업자라 그랬는데 JIT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고객이 주문이 딱 들어오면 그때 부랴부랴 생산을 해서 최종 제품까지 완성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자,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들 있잖아요. 공급업자하고 되게 유기적인 관계를, 그죠? 협력적인 관계, 신뢰성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주문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급자한테 얘기를 해서 물량을 확보해놔야지만 제조가 되니까. 그죠? 근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전통적인 방식은 그냥 예상 수요에 맞춰서 미리 1년치를 만들어 놓잖아요. 내년에 팔 걸 뭐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뭐야? 그 공급업자를 제일 싸게 하는 업체들을 하나 선정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니네들 중에 우리 가격대, 우리 원가 어느 정도 좀 맞출 건데 밀가루 얼마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입찰 받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제일 싸게 부르는 친구를 하나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수의 경쟁 공급업자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되는 구조지만, 여긴 소수의 협력업체를 신뢰성을 확보한 그런 공급업자만 계속 거래를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포드 시스템하고 JIT는. 자, 그리고 이제 지식경영. 중요하죠. 지식경영.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식경영. 자, 지식경영이 이제 왜 중요하냐? 요거 알아야 돼. 암묵지하고, 그 다음에 형식지라는 두 가지 이 지식들이 자, 어떤 순환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SECI 지식창조 모델입니다. 예. 논학과의 이게 이제 지식창조 모델이죠. 그래서 암묵지와 형식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죠? 이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결국 지식이 어떤 식으로 창출이 되고 그 지식이 확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과정을 거쳐서 계속 지식이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성적, 그 다음에 정량적인데 계량적이라고도 하니까. 자, 그래서 수요를 예측할 때는 계량적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모든 게 수치화돼서 표현이 되죠. 그죠? 인과기법 같은 경우는 통계적 기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회귀 분석이잖아요. 그죠? 시계열 분석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요가 예측될지를 말 그대로 이제 도표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되는지를 이걸 수치화시켜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동평균법하고 지수평균법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 그 외에 이제 정성적 방법은 그게 아니죠. 이제 수치화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대략 이럴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그래서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에 종사하는, 그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죠?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 그 사람들의 어떤 예측치를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결정하는 게 이 시장조사법입니다.
위원회 전문가를 이용하는 방법도 뭐 이걸 섞어 놓은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APP, 그죠? 중기 생산 계획 단계에서의 이제 APP. 예. 이걸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죠. 총괄 생산 계획. 예. 요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장기가 아니라 중기에 속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PP는 중기 단계고 MPS까지 일정 계획 세우는 것까지, 주일정 계획 세우는 것까지가 중기 생산 계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M이 의미하는 게 이제 마스터를 의미하죠. 이게 이제 주가 일주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를 의미하는 거 마스터. 마스터를 의미하는 주자를 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략적 능력 계획서에서 RCCP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중기고, 이제 그 밑에 MRP부터, 그다음 BOM 하면 이게 자재명세서고, 그죠? 그다음에 IRF가 재고 기록철, 이게 인벤터리 레코드 파일의 약자 아닙니까? 재고 기록철. 그리고 이제는 작업 일정 계획이라든지 공급 능력 소요 계획에서 CRP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 생산 계획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생산관리와 이제 관련된 의사결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챕터 2. 자, 우선은 전통적인 방식의 제품 설계는 그냥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원재료를 조립해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제품 설계라고 본다면, 모듈러 설계는 그렇지 않죠. 모듈러 설계는 미리 이제 부분품을 만드는 거죠. 부분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최종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게 모듈러 설계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컴퓨터 보면 컴퓨터 안에 메인보드 들어가죠. 그럼 컴퓨터라는 게 그렇잖아. 컴퓨터 조립하려면 본체 케이스 있고, 조립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컴퓨터 조립해 본 분들은 알지만, 케이스, 모니터, 프린터 다 따로 사는데 이 본체 같은 경우에는 본체 케이스 따로 있고 그 안에 메인보드, 그 다음에 CPU 들어가죠.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램도 들어가고 메모리 이런 거. 그럼 이제 이런 메모리 하나도 만들려면 그 안에 수많은 칩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칩들을 일일이 하나부터 다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이미 부분품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메인보드는 메인보드끼리,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카드, 뭐 아니면은 뭐 램은 램끼리 다 이미 완성돼서 그걸 그냥 조립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듈러 설계라는 건 그런 식으로 부분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최종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를 띠고 있는 설계가 모듈러 설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GT라는 게 나와요. GT 개념은 그룹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터져 있는 부속품을 만들 때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이 도구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작업 도구들이. 그죠? 작업 머신들이 필요할 텐데, 이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규격이나 아니면 모양새가 비슷한 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는 작업 도구들을, 그죠? 기계들을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품종이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산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각각의 품종별로 이렇게 묶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특징, 그죠?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 생산 시스템은 FMS죠. FMS. 예, 요거는 모든 게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요 FMS 같은 경우도 책에 보면 그림이 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FMS 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 루트만 쭉 타고 돌면은 최종 제품이 완성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전자동, 그러니까 거의 자동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설 구축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한번 구축만 해놓으면 대단히 유연하게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 그죠? 예,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은, 요거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설계 생산 능력, 유효 생산 능력, 실제 생산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생산력은 말 그대로 실제 생산하는 양이고, 설계 생산 능력은 이상적인 상태, 이론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수를 비교해 보자면 설계 생산 능력이 이론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니까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효 생산 능력은 현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는 건 모든 조건이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생산을 했을 때 양이고, 요거는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인 조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작업 조건들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 그걸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하고, 실제 생산량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당장 만들어서 나온 양이겠죠.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자면 이게 가장 양이 많을 거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자, 설비 배치는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별 배치가 있고, 제품별 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고정 위치형 배치가 있습니다. 우선 공정별 배치 조금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공정별로 이렇게 쪼개놓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정별이라는 건 예를 들어 라면 공장에서 라면 만들 때 여기 반죽이야. 반죽 공정에서 반죽을 하고 나면 이 면발을 뽑아내는 사출 공정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두껍게 뽑는 사출 공정, 얇게 뽑는 사출 공정으로 타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뭐 예를 들어 튀긴다. 그러면 면을 튀기는 거야 뭐 공통적인 거니까 그냥 같은 공정에서 이제 타고 가면 되죠. 튀기는 공정 그리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좀 수프 같은 거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또 다음 공정을 이렇게 타고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제품까지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응? 제품별로. 그러니까 공정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공정을 탈 수도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공정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최종 제품이 나오는데 이 공정별 배치 구조를 잘 보시면 이런 설비들은 그죠? 어떤 특정한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라면이든 상관없이 튀기는 공정이나 반죽하는 공정은 뭐 동일한 과정을 거칠 테니까 그죠? 보통 이런 설비들이 다 일반화된 설비, 예. 일반적인 설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반화된 설비를 범용 설비라고 해요. 범용 설비. 예, 범용 설비라고 하고 이런 범용 설비 장비들은 가격대가 좀 싸요. 그런 특징이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제품별 배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제품별로 각각의 설비 장치를 다 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네 가지 라면을 만든다고 하면 A, B, C 그냥 세 가지라고 합시다. A, B, C 세 가지 라면을 만들면 A 라면은 A 라면만 만들기 위한 설비를 그냥 따로 다 구축을 해. 일일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불필요하진 않겠지만 설비 자산 중에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공정별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통적인 작업을 할 때는 하나의 설비 가지고 다 끝냈지만 얘네들은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별도의 설비 자산을 다 구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게 이 설비 자산들이 뭐야? 이 라면 A, B, C 세 개의 라면은 특화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설비 자체가 뭐야?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어. 조금 전에 범용 설비가 아니라 전문 설비야, 전문 설비. 전문화된 설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대도 비싸고요. 나중에 뭐 A 제품을 생산 안 한다 그러면 이 제품 다 이 설비 장치 다 뜯어내버려야 돼.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별 배치는 장점은 뭐냐면 각각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죠? 생산량이 더 많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설비 자산을 구축하는데 비용은 더 훨씬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A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 설비를 대고 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융통성이 없어. 대단히 경직돼 있죠. 그죠? 공정별 배치 같은 건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쓰던 라면을 안 만들고 다른 라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생산나는 라면을 종류에 따라서 다시 다른 공정을 타고 가면 되는 거니까 대단히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이런 제품별, 공정별 배치입니다. 근데 이 라인 밸런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각각의 라면을 만들 때 이게 만약에 어떤 하나의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앞에 있는 작업이 시간이 짧게 걸리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작업은 5분이면 끝나는데 여기 20분 걸려. 그러면 뭐야? 5분 만에 끝낸 작업들이 4개나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작업량이. 뒤에서 20분 걸려. 이런 수량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이 딜레이 되면 계속 어느 정도 이제 꼭 그 교통정체가 발생하듯이 이 물량이 쌓이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라인 밸런싱이 안 맞는 경우고 결국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작업 시간이 이게 밸런스 있게 맞아 떨어지도록 각각의 작업들, 공정들을 세세하게 잘 나눠줘야 돼요. 그게 라인 밸런싱입니다. 자, 이제 제품 고정형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옮길 수 없을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거나 건물 짓는 경우에는 건물이나 배는 옮기기가 어렵죠. 항공기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제품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나 이 원재료 등만 그러니까 원재료나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그죠?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정 배치를 우리가 이제 제품 고정 위치형 배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한번 보시죠. 자, 재고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우선 이제 재고 관리 모형을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우선 재고 기준 방식이라 그래서 스몰 S, 라지 S 모형이라고도 하고, 미니 맥스 재고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주문 시스템, 이건 이제 P 시스템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마다 주문하는 방식이 이제 P 시스템이고, Q 시스템은 일정 수량을 주문하는 거예요. 일정 수량. 일정 수량을 한 번에 주문할 때 일정 수량을 주문하는데
일정 수량을 항상 주문하려면 기준 재고량만큼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이하가 떨어졌을 때 다시 재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재고가 딱 있는데 이렇게 재고, 그죠? 근데 이제 최소한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 재고가 있을 거고 안전 재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서 여기 이제 기준 재고량 요 선에서 주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재주문점이 돼요. 이게 재주문점. 그러면은 물량이 이제 쭉 줄어들다가 재주문점까지 딱 오면 그 시점에 다시 주문을 넣는 거죠. 누르게 넣으면 다시 또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는 재주문점까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수량을 매번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Q 시스템인데 Q 시스템은 일정 양을 주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항상 매일같이 주문량을 확인해야 돼요. 그 재고량을 확인해야 돼요. 재고량. 그래서 재고량이 일정 재주문점까지 내려왔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해가지고 그 이하 딱 떨어지는 시점에 바로 주문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번거롭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투빈 시스템입니다. 투빈 시스템. 그러니까 상자를 2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창고를 2개 만들어 놓고 한쪽 창고, 두 창고에 다 물건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한쪽 창고에 물건이 싹 비워지면 그때 재주문을 넣는 거야, 무조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번 창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2개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 2개의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한쪽 바구니가 비면 다시 재주문을 넣기 때문에 훨씬 재고 관리가 편하죠. 그죠? 이런 Q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Q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개념이 투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일 기간 재고 모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생물 자산 같은 거 있죠. 생물 재고 자산, 뭐 채소나 과일, 생선처럼 오래 두면 썩어버리는 거 있죠. 못 먹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재고, 그러니까 딱 한 번, 1회에 걸쳐서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 비용이나 그다음에 재고 과잉 비용, 재고 부족 비용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재고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단일 재고 모형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ABC 알아야 되죠. ABC 중요하죠. ABC도. 자, ABC 같은 경우는 A, B, C계로 3개의 계층으로 해서 재고량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품목에 해당하는 재고, B 품목에 해당하는 C 품목인데 가장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되는 품목이 A 품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게 B 품목, 가장 돈이 안 되는 게 C 품목인데 이건 왜냐면 C 품목 같은 경우 일반적인 생필품, 편의품들이니까 가격대가 다 저렴하고 하나 남기는 마진율이 작아. 근데 기업에서 차지하는 품목의 개수는 C 품목이 제일 많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는 백화점 같으면 VIP 고객들이 사가는 물건들. 가격대는 엄청 비싸지만 관리하는 품목은 많지 않고, 그죠? 명품들. 그죠? 남기는 마진폭이 엄청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A 품목.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품목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A 품목을 잘 관리할 목적으로, 이게 품목별 관리를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걸 ABC 재고 분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주문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뭐가 많은지 주문할까요? 이게 가장 자주 주문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명품들은 한 번에 창고에 쌓아놓고 팔기가 어려워. 위험 부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창고에 몇 개 보관 안 하다가 그때 이제 고객들이 와서 사는 시점에 거기에 맞춰서 실수에 맞춰서 바로바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하루에 뭐 한 번 주문할 때만 한두 개, 막 명품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막 몇천만 원짜리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주문할 때만 한 개, 2개 해가지고 그냥 수시로 주문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생필품은 그럴 필요 없죠. 돈 한 당해도 상관없고 뭐 가격대가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주문할 때 왕창 주문하거든. 그죠? 왕창 주문해서 쌓아놓다가 막 또 팔린다 또 왕창 주문해. 그러니까 이제는 자주 주문 발생하지 않지만 한 번 주문할 때 양은 엄청 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ABC는. 자, 경제적 주문량 이거 알아둬야 되죠? 자, 누이도 할 수 있다 해서 뭐라 그랬어? 누이도 할 수 있다. 루트 2도 할 수 있다 해서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홀은 H는 홀드 헬드. 그죠? 유지관리 비용이죠, 유지관리. 연간 수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고, D가 이제 디맨드, O가 오더 주문, 그죠? 그래서 1회 주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이거는 재고 관리 비용이죠, 관리 비용. 홀드니까, 홀딩, 주문 비용. 이건 이제 디맨드는 연간 수요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품질 경영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챕터 4. 자, 품질 경영은 우선 종합적 품질 경영에서 TQM 얘기가 나오는데 요 TQM하고 뒤에 가면 하나가 더 있어. 어떤 게 있냐면 통계적 품질 관리 말고요. TQC가 있어. TQC. TQM하고 TQC가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QM하고 TQC는 뭐 영문으로 따지자면 TQM은 매니지먼트로 끝나죠. 이게 이제 품질 관리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 품질 경영으로 해석합니다. 품질 경영. 그죠? 토탈이 들어갔으니까 종합적, 품질, 퀄리티,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경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 품질 경영이고, 자, 이건 전사적 차원의 기업 전반에 걸친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 품질 관리는 TQC인데 이것도 토탈이죠. 이것도 전사적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 퀄리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이라고 했죠. 컨트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컨트롤의 의미가 이제 관리를 의미하는 거야. 관리. 그래서 TQC냐 TQM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TQM 같은 경우가 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TQC는 좀 더 작은 범위야. TQM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자인 이 CEO가 모든 것들을 좀 이끌거나 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TQM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게 뭐야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캠페인 운동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 조직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우리 기업의 품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품질 개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제조업체에서 좀 제조 생산부서에서 좀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외의 부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조부서만이 해야 될 품질은 당연히 그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 영업사원들도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지 서비스라는 품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고객들이 거기에 따라 만족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TM 부서라면 고객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결해 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또 TM 부서가 가져야 될 품질 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관리 부서 같은 경우라면 각각의 부서들이 그런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고민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QM이라는 개념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모든 이 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개선해보자라는 취지가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 기업의 전반적인 품질,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품질도 있지만 그 외적인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협동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일선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이나 서비스적인 행동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품질 비용하고 품질 불량 비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통제 원가, 실패 원가 이거 원가 회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실 텐데 통제 원가는 예방 원가하고 그죠? 예. 예방 원가하고 그다음에 평가 원가로 구분하고 그죠? 평가 원가. 그다음에 이제 실패 원가는 내부 실패, 외부 실패로 구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 통제 원가 같은 경우 예방 원가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설계. 그죠? 그죠? 평가 원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는 뭐 품질을 맞고 품질 검사죠. 품질 검사 같은 거. 불량품 검사 같은 게 이제 평가 원가에 해당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실패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예방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방 원가인데 그거 외에 공급처에 대한 평가 있죠. 공급자들 평가하는 것도 예방원가에 해당합니다. 공급처라는 게 원재료 공급하는 업체들을 선별할 때 어떤 업체한테 양질의 물건을 공급하는 원재료 업체가 누군지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도 이 예방원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가원가는 이건 품질 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그다음에 내부 실패 같은 경우는 자 검사를 했더니 불량품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폐기 처분하거나 폐기 비용. 아니면 다시 리폼, 다시 수리해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이제 내부 실패고요. 외부 실패는 이제 AS 비용, 그죠? 이제 고객들이 불만을 갖고, 야, 이거 빨리 수리해줘. 해서 수리 비용 같은 거 아니면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회비용 같은 비용들이잖아요. 이런 건 다 외부 실패 원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시그마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이 육시그마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거 배웠을 때 육시그마는 그냥 운동으로 배웠어요, 운동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이것도 그냥 구호 같은 거라는 거지. 뭐 구체성은 없고 그냥 막 구호나 외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거 이제 육시그마는 두 가지 개념이 다 깔려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어떤 운동 개념, 그러니까 이제 캠페인이나 운동처럼 어떻게 하자, 그런 의식이나 사상을 바꾸려고 하는 개념도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육시그마가 갖고 있듯이 육시그마는 시그마라는 게 이게 표준 편차를 의미하잖아요. 표준 편차. 그래서 편차가 6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불량품의 오차가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예요. 6시그마 정도 되려면 여기가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6시그마, 이 편차 하나의 크기가 6번 나눠지는 개념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6시그마에서 플러스 6시그마까지. 여기에 이제 보통 100만 개 중에 3개 정도 불량이 나오는 확률이에요. 예, 그게 6시그마인데, 6시그마의 개념에는 이제 뭐가 깔렸느냐? 조금 전에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실무, 그죠? 실제로 통계적 개선, 통계적 업무 개선이라는 그런 개념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6시그마는 각 부서별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통계적 기법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는 나름대로 실무성까지 고려를 한 그런 개념이 6시그마입니다. 그래서 6시그마를 적용해서 기업 내 모든 관리 방법, 뭐 품질 개선과 관련된 관리 방법들을 의식적인 개선뿐만이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품질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6시그마예요. 그 다음에 종합적 품질 관리와의 관계가 쭉 나오는데, 뭐 여기도 나왔지만 통계적 기법과 실제로 이제 품질 개선 운동이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6시그마 운동이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6시그마는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기초로 해서 어떤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에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예. 그 다음에 6시그마를 이제 구축할 때에 이제 5단계라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DMAIC에서 이제 D가 define, 그 다음에 material, 그래서 이제 M, 그 다음에 analyze 해가지고 분석, 그 다음에 improve 개선, 그 다음에 C가 control 해서 통제입니다. 그래서 6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면 그 사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무 자체에 대한 정의,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럼 업무를 알고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업무와 관련된 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개선이 필요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 과정을 거치면 그 위에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개선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관리를 하는 활동이 통제입니다. 통제. 예,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예, 6시그마를 할 때. 예. 자, 6시그마의 이 내용도 좀 알아두십시오. 이제 목표 자체는 총체적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6시그마도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품질 수준의 개선은 단순히 제품 품질의 개선을 떠나서 꼭 제조부서만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기업 전반에 걸친 품질 개선이기 때문에 경영의 품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영의 품질 개선. 그래서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 그죠? 이제 막 구호에 외치듯이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하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통계적 방법에 의한 업무 개선을 통해 가지고 품질을 개선해보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경영 품질이라고 봐야죠.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추진 방식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개념을 잡아주고 밑으로 하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탑다운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이제는 하다라는 뜻이 이제는 이 6시그마가 개선이 이제는 운동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6시그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품질 관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그건 얘가 전사적 품질 관리죠. 그러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 먼저 얘기 보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서 S라는 게 통계죠, 통계. statistical 해가지고 통계인데 이 S의 통계적 품질 관리를 적용하면 SQC라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품질을 개선해보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품질적인 측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할 때는 말 그대로 품질 관련된 부서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걸 강조한 게 SQC입니다. SQC. 그러니까 통계적 방법을 통한 품질 관리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샘플링법. 그러니까 이제 제품 자체의 개선을 목표로 한 게 SQC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전반의 품질 관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SQC는 그냥 그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해야 될 역할만을 강조한 게 SQC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 관리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품질 관리 기법을 어떤 걸 활용을 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샘플링법을 써요. 샘플링법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제품들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SQC죠. 자, 그래서 이 샘플링법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표본검사인데, 그러니까 표본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일부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제품 추출한 걸 통해가지고, 품질의 불량률이 얼마가 되는지,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표본검사고, 점수검사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사하는 거죠.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게 전수검사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적 용어들이 잘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통계적 과오라는 게 있어. 과오라는 게 1종 과오와 2종 과오가 있는데 1종 과오는 이런 경우에 내가 실제로 불량품인데 그러니까 양품인데 불량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샘플링을 하니까 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불량품이 아니라 진품인데 불량품으로 생각하는 경우하고 거꾸로 2종 과오는 불량품인데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판단하는, 그죠? 이런 과오를 각각을 이제 1종 과오, 2종 과오라고 합니다. 이게 인사관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인사관리에서도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선발할 때 어떤 사람을 딱 선발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 기업이 필요하지 않은 인재인데 기업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서류 전형할 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력서라든지 그 사람들 뭐 졸업증명서 이 정도 하고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한번 대면한 거 말고는 특별하게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뽑고났더니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뽑은 거야. 거꾸로 대단히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데 떨어뜨려 버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데 떨어뜨리는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해요. 1종 오류. 그것도 똑같이 이거죠. 1종 과오처럼. 필요한 사람인데 떨어뜨리는 경우.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2종 오류예요. 예. 그죠? 예. 인사관리 파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1종, 2종. 결국 이제 통계적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 그걸 이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의 변동에 따른 원인을 찾을 때, 자,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불량품이 왕창 생산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어제 우리 제조부서에서 이제 판매부서, 생산부서에 일하는 어떤 직원이 그 전날 부분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일시적으로 불량품이 왕창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설비 자체가 대단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설비로 갈지 않으면 불량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왕창 생산될 수 있죠, 불량품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연 원인하고 이상 원인이 있는데 우연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인을 찾기 어려운 거야. 기술적인 측정이 어렵고 제거가 어려운. 이건 조금 전에 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오늘 하루만 불량품이 나왔어. 또 한참 한 달간은 아무 이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불량품이 나왔어. 또 부부싸움 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예시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불량품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이제 우연 원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원인 추적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보니까 이제는 어느 날부터 계속 불량품이 산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공정들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특정 공정의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불량품이 많이 양상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왜냐면 불량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공정상에 어디 문제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찾아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거기 개선했더니 이제 불량품이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원인들을 이제 이상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상 원인. 자, 종합적 품질 관리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종합적 품질 관리는 SQC하고 좀 약간 또 다른 개념이 있어. 조금 전에 이제는 TQM하고 TQC를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SQC하고 TQC를 비교해 보면 SQC는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종합적 품질 관리인데 품질 관리라는 차원에서는 약간 조금 전에 이제 TQM보다는 좀 더 좁은 범위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SQC처럼 품질 관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 관리 부서를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영역에서 품질 관리를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게 TQM입니다. 이것도 종합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합적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결점 운동하고 품질 분인조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결점 운동이라는 건 종업원들에게 불량품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이제 의식을 좀 개조시키는 거지. 그런 운동을 무결점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량률을 0으로 맞추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종업원들의 의식을 변형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품질 분인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장에 가다 보면 각 팀별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조별로 일을 하는데, 거기 이제 조장이 우리 이제 직원들 다 모아놓고, 아침에 조례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례 시간 같은 경우에, 야, 니네들 어제 하던 작업 중에 아니면 이번 한 달간 하면서 무슨 어떤 불량품 같은 게 나왔는데 그때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조절을 해주는 거죠. 야,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거야. 왜냐면 과거에 경험을 해봤던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실무적인 지식들을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달을 해주면서
불량품을 줄여가는 거,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새로운 의견을 낼 수도 있죠. 팀장님, 조장님, 나 이러이러한데 이걸 이렇게 개선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럼 이걸 바꿔볼까 해가지고 품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부서, 그 조가 바로 이런 품질 분임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 이게 진짜 이건 디테일하죠. 그죠? 실무적인 걸 직접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고, 요 무결점 운동은 그냥 운동이야, 운동. 예, 캠페인 하는 거예요, 캠페인. 그래서 이 ZD하고 품질 분임조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ZD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이고 비수리적인 활동이고, 이 품질 분임조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면서 수리적이죠. 실무적인 거니까 구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SO 시리즈를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 이건 뭐 그냥 외울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ISO 9000 시리즈가 이제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고, ISO 14000이 환경이고 55000이 자산경영, 뭐 26000이 지속경영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SO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 주셔야 돼.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이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우선 특징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특히 이질성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서비스는 동일한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다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 왜?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이질성이라는 건 서비스는 동일한 종업원이 제공을 했더라도 만족감이 다르다는 취지. 왜? 그걸 제공받는 고객들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질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성하고 동시성까지도 이제는 서비스의 특징이 되죠. 자, 서비스의 이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고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품질에 대해서 만족감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감 아니면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연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5가지 요소가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서비스 품질의 측정 도구로 가장 대표적인 게 서비스 퀄이라는 게 있어. 서비스와 퀄리티를 합성어인데 이 서비스 퀄을 통해서 이제 품질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걸. 그래서 요게 이제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거야. 고객이 어떤 특정한 요구를 할 때 고객은 우선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말로써 들은 얘기하고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 해서 기대해야 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한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경험한 서비스를 비교를 하겠죠. 그죠? 그때 요 품질적인 요소 5가지를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의 수준, 그 다음에 실제 경험한 서비스의 수준을 비교해서 이게 기대한 것보다 경험한 게 더 서비스 수준이 높다 그러면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할 거고, 기대한 정도와 만족감이 동일하면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고, 거꾸로 내가 기대한 수준보다 실제 경험한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불만족을 느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